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에 반발하면서 철야 농성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격렬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이 쇼크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고, 자유한국당의 또 한 의원은 문희상 의장이 성추행을 했다면서 또 병원에 갔습니다. 국회 한번 보고 그리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 중에 핵심에 들어있는 상당수는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위수김동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판에 사심이 칼로 뒤에서 찌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해 민주주의 파괴,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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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잘 듣는 2중대, 3중대, 4중대를 만들어서 이들과 함께 의석수를 가지고 우리 야당을 옥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민주화합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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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대표님과 야당 정모 원내대표님 지침정모 나오셨습니다. 지침정모. 정모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 뭐 학동 MP인 것 같아. 글쎄. 이봐. 김재현 빨리 일어나. 빨리 박 빼란다, 박 빼. 네, 자유한국당 그야말로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권의 주요 이슈 6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영주 의원 먼저, 제가 판넬을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강공으로 나가는 배경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난 주말에 장애 집회를 한 데 이어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사당이 추인에 합의한 패스트트랙을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담요를 깔고 국회 로텐다홀에서 어제 밤을 새웠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바른미래당의 사교위 위원이죠. 오문환 의원이 자신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패스트트랙 상정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자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할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불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신환 의원은 본인은 절대 이것을 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이것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 또 아까 보셨지만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서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지금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이미자 의원이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를 하는데 문희상 의장이 볼을 이렇게 쓰다듬었죠. 이걸 가지고 또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국회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잠시 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자유한국당 정말 강하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강공으로 나가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10년 만에 그야말로 어떤 강공, 이렇게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쨌든 국회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여야에 있어서 고립당한 형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 또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일정한 자기 나름대로 리더십을 갖췄다고 하는 황교안 대표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강공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어떤 법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뭐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하나하나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어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좌파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우리 당만 진정한 의미에서 야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고 예. 이참에 이런 어떤 흐름들을 내년 총선까지 가져가겠다. 이 흐름을 가지고 바른미래당을 비롯해서 흩어져 있는 말하자면 대한애국당까지 예. 하나로 모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드라이브를 아주 강하게 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화면이 나갔는데 화면만 봐서는 문희상 의장이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태근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투쟁 방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별로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지요. 뭐 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장애투쟁과 그 원내투쟁을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지난번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문제가 벌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더더군다나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문제는 민주당하고 야3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개개인, 자유한국당 개개인, 의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당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1987년도 이후로 한 번도 여야 간에 합의하지 않는 선거법 개정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강력하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드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오늘 국회의장실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 보기에 참 낯뜨거운 모습인데 저는 국회의장님께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렇게 농성을 하게 된 계기가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사법개혁 특위에서 오신환 의원을 사퇴시키고 예. 최입의 의원으로 보임을 시키겠다라는 예. 것들을 의장한테 지금 요청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보임을 못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사보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부득이한 경우에. 그것도 회기 중에는, 특히 임시회 중에는. 예.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장께서 저 사보임을 허용하시게 되면 그러면 국회의장이 중립적 입장에서 국회법을 지키는 관례를 깨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하시려면 5월 7일을 경과하면 지금 인식회가 끝납니다. 회기가 아닌 때에는 또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왜 저렇게 그거를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국회의장님께서는 적어도 헌법적 정신은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양심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나와 있는 사보임을 오남용을 막아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에 대해서 저는 의장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보임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 김영주 의원은 지금 정태근 의원 말씀하신 것 그 사보임 이제 뭐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아십니다만 네. 하나는 사임하고 이제 그 자리를 다시 이제 보임하는 게 사보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있어서는 예.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임시회가 열려 있는 동안에 사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 지켜야 된다라는 예. 것을 강조하신 것 예.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사보이면 상당히 원내대표나 당대표의 전략적 흐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 왔던 예.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 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굉장히 어떤 건강상의 위중함이 예. 있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비치 못할 경우가 해당 근데 이제 사항이 이거는 있는데 본인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 문제가 부분에 되는 거죠. 있어서도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는 그 김관영 원내대표가 본인은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말을 할 수 없지만 김관영 원내대표의 스타일이라면 말하자면 그 무언 중에 여러 가지 사보임에 대한 어떤 용인의 어떤 여지가 알겠습니다.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예.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마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짧게 같은데요.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미 사보임으로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최입의 의원으로 바꿨다는. 그거는 예.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이제 물론 해줘야 되겠죠. 예. 국회의장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법이라는 것이 이제 절차법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의사 규칙으로 정하고요. 의사 규칙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회법 해설서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항은 과거 2003년 이전에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조항이고 예. 명료하게 지금 이제 이민시의 경우에는 계산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인데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해설서의 설명은 뭐냐면 본인이 건강상의 등 이유로 본인이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예.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도 예. 어쨌든 지금 임시회가 끝나면 의장이 그 말하자면 사보임을 인정해 주는 것에 네. 대해서는 전혀 예. 뭐 위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거죠. 5월 예. 굳이 하고 싶으면 5월치를 지나서 알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오신환 의원이 그야말로 키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면은 패스트트랙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자유한국당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 계속 한번 좀 패널들의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우선 바른미래당의 이게 지금 당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도 이런 식으로 사실은 행동을 한 거예요. 당론을 제대로 절차를 안 밟고 정했다는 거죠? 12대 11로 나온 거는 원래 바른미래당의 당론에 의하면은 3분의 2 이상의 제적위원이 찬성을 해줘야지만 당론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런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신하고 반대가 되면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당 규에 있다는 예.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신환 의원 입장에서는 사보임은 당연히 안 할 것으로 믿었고 또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신환 의원이 그러면은 이거를 반대할 만큼 예전부터 똑같은 이 안이 완전히 본인이 그동안 주장이었던 거랑 다른 것인가 하면 사실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신환 의원의 소신이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좀 받아들이기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문희상 의장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예.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온 거겠지만 이게 도대체가 언제적 모습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까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제 정태근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예전에 한 20년 전하고 똑같은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여성 의원이 나가서 이렇게 남성 의원 앞에서 저렇게 예를 들면 서 있거나 뭔가 좀 행동을 취하면 예. 사실 남성 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장이 사실은 어떻게 하기 곤란하니까 하다가 이제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방식은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 장애 투쟁도 하고 장례 투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나 수긍에 가는 행동일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을 조금 따로 떼어서 짚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하셔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미자 의원과 문희상 의원 간의 접촉 부분 논란이 됐는데 문희상 의장과의 어떤 장면이었는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께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가서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실로 저는 가겠고. 국회의장님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스케치 마. 조용히 들으세요. 조용히 좀 들으세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이런 법은 없습니다. 왜 여야가 하지 않고 왜 고난이 아니고 공장 그만두세요. 만약에 그걸 야당한다 그러면 부장님 사퇴하세요. 여당을 하시습니다.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 그럼. 의원님 사퇴를 왜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의장님 제대로 답변 안 하시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답변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하시잖아요. 뭘 그만두면 돼 정말로. 야당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헛소리야. 이렇게 하시다가 국제 정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권이라는 겪어봤어요? 이놈이 국제 정권이요. 경험해봤어요. 저도 민주화하고 했어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 그런 그랬고요. 말을 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성 의원들이 막아야 돼요. 자, 의원들 저쪽으로 갑시다.
예, 지금 이미자 의원의 볼을 문희상 의장이 만지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지금 이미자 의원은 성추행으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성추행한 국회의장은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장면도 있죠. 이미자 의원의 복부 부분을 두 손으로 접촉하였으며 이미자 의원이 이러시면 성희롱입니다 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면 되겠냐며 다시 두 손으로 이미자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나 감싸고 어루만졌습니다. 동료 의원 성추행한 문희상 의장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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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 성추행입니까?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모든 범죄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예. 행위에다가 주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저 여성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성적인 만족을 좀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얻기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행동으로부터 이렇게 추단이 되는 거죠. 어. 근데 저 상황에서 성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문 의장의 행동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의장이 나가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실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과정 중에 여성 의원을 사실은 앞세운 거잖아요. 저는 저 여성 의원을 저런 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그 자체가 저는 매우 모욕적이다. 이거는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 혹은 이미자 의원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해왔다고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올바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정혁진 변호사께서 이제 주관적인 부분 얘기하셨는데 요즘에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좀 넓게 본인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또 인정하는 쪽으로 많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저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거라고는 사실은 보여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예. 저는 문희상 의장이 저렇게 손으로 그 얼굴을 만지는 건 매우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감금이라고 사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금이 된 상황에서 본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행보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어야 되는 모양새가 돼서 아마 이제 문 의장 입장에서 보자면 그게 더 화가 났을 가능성이 예. 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요즘에 추세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거를 성추행으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근데 아까 이제 그 자한당의 의원님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부를 뭐 만졌다 이런 예. 게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화면으로는 안 보이기 예.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적절하진 않았다고 봐요. 그 네, 태도가 네. 어쨌든 의장이 의원 얼굴을 만진다는 건 예.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가령 감싸고 만졌다, 끌어안은 뒤 의장실을 빠져나갔다. 이것은 전혀 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엄밀하게 뭔가를 말하자면 예. 성적 만족을 네.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러지 않아도 될 상황에 대해서 지나친 행동을 했다, 사과해라. 그건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예. 네, 그렇지만 이 표현이 감싸고 만졌다, 혹은 끌어안은 뒤 의장실을 빠져나왔다. 이건 앞뒤를 빼고 보면 매우 엄밀한 일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 다시 돌아가서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그러면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런 투쟁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듣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국회법 아까 좀 전에 말씀을 갖다가 하셨지만 국회법 48조에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선임하는 거냐면은 국회의장이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선임하는 게 아니고
교섭단체의 대표가 요청을 갖다가 해서 뭐 요청하면 다 받아들이겠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선임을 갖다 하는 건데 그 뭐 사보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 제가 보니까 국회법적으로는 개선이라는 말을 써요. 개선. 예, 위원을 개선할 때, 예. 바꿀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시회의 중에는 회기 중에는 개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법에 나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허가가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 부득이한 사유도 국회법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위원을 오신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으로 개선하는 것은 의장이 아주 특별하다라고 그 질병에 준할 정도로 예.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국회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 제가 4대1, 5대4, 5분의 3 이렇게 썼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설마 다른 당들이 나만 이렇게 왕따시키다시피 해가지고 4대1을 만들어가지고 이 선거법, 중요한 선거법.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다 선거를 통해가지고 뭐 당선도 되고 뭐 다 먹고 살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외톨이로 만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국회법적으로는 안건의 신속 처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려면은 5분의 3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설마 무너질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불이탈을 갖다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식도 예. 과격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이 사사건건 부딪히기만 하더니 이제 결국은 국회의장이 병원에 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권혁기 관장, 네. 자유한국당의 투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동안 안 보였던 동밀국회의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일단 한국당의 투쟁의 의도는 뭐 두 가지는 명료한 것 같아요. 일단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과를 하나도 이루게 하지 않겠다. 개혁 성과의 저지가 저는 한국당의 최종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주의 주장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저는 한국당이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깃장 정치로 화를 자처했다고 봅니다. 지난 작년 말에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가 롯텐더울에서 단식 농성을 할 때 그때 5당 원내대표가 분명히 합의를 했었거든요. 선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라고 합의를 해서 두 야당이 농성을 풀고 선거법 개정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한국당은 그 뒤로 내세운 것은 비례대표제도 폐지라는 어깃장 정치만 내놨어요. 그리고는 아예 협상 테이블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한국당이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여야 4당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이런 화를 본인들 스스로 자처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과 여야 4당은 그 부분은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당이 수정안을 제시하면 지금 입법 발의한 안이 아니라 한국당과 합의한 안으로 본회의에서 최종 안으로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당이 저렇게 물리력으로 여야 4당의 안을 막으려만 하지 말고 연말에 합의했던 정신으로 돌아가서 본인들의 안을 현실적으로 내놓는 게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최경철 의원. 저 국회의장실이 굉장히 큰 방인데요. 국회에서. 예, 굉장히 큰 방인데 오늘 뭐 굉장히 좁아 보이죠. 한국당 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오늘 뭐 제 카톡방도 오늘 국회 쪽에 카톡방이 난리가 났고 오늘 날씨만큼이나 국회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여태까지는 뭐 청와대에서 뜨거운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여의도로 굉장히 옮겨가 버렸는데 어쨌든 국회의장실에 가서 뭐 의장이 저렇게 뭐 쇼크를 받은 만큼 한국당 의원들이 조금 과하게 말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물론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별건이고 본건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봐야 되죠. 국회가 통법부가 아닌데 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여러 가지 법들을 자꾸 패스트트랙에 얹어서 국민들이 패스트트랙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이제는 많이 아시게 됐어요. 이제는 아는데 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얹어야 하는 그 법들이 또 국민들이 왜 얹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법이 뭔지를 사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오늘 국회 앞에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쟤들 왜 또 싸워? 또 싸우네. 그 말밖에 안 해요. 뭐 선거법이 어떻고 공수처가 어떻고 사실 먹고 살기 바쁜 분들은 잘 몰라요. 어쨌든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경기의 규칙을 바꾸는 것인데 제1야당하고 반드시 합의를 해야죠. 아니면 제대로 된 협의라도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간다면 저렇게 계속 싸우기밖에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통과되기 어렵다. 결국에는 국정을 책임지고 가야 할 여당과 결국 그 대통령만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성을 찾고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정치권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장실 점거에 성추행 논란까지 이렇게 벌어진 국회인데요. 또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하라고 하면서도 오늘 여야 3당은 문희상 의장 병문안을 갔네요. 잠깐 보실까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에 무단으로 난입을 해서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던 모양이고 그 자리에서 의장님은 몸이 좀 뭔가 좀 이상 신호가 오고 있다 해서 빨리 여기를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 계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지를 하니까 아마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아침에 그 혈압이 거의 200까지 올라갔었고 맥박이 2배로 이렇게 돼서 그 상태에서 의무실로 가셔서 거기서 조치를 받고 지금 이 성모병원으로 지금 옮겨 오셔서 현재는 좀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하십니다. 예, 정태근 의원, 자유한국당 빼고 이제 또 여야 4당이 저렇게 병문안을 갔는데 저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계속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일여 이런 지금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뭐 저거 야당 원내대표들이 이제 의장님한테 찾아간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시비 걸거나 좀 뭐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고 예. 걱정스러운 건 아마 저런 모습이 의장님을 설득해 가지고 사보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전에는 다반사로 있었지만 그래도 선진화법 이후에는 의장실을 점거하거나 의장실에 가서 항의하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장을 존중해야 국회가 존중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신 건 정확한 말씀이세요. 대신 이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장님께서 아까 제가 헌법과 국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국회의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이제 국회의장을 당적을 안 갖도록 만든 이유가 정말 중립적으로 법에 따라서 국회를 지키시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지는 이은재 의원이 막 나와가지고 사퇴 얘기를 해가지고 논점이 흐려졌는데 오늘 나경원 의원이 요구한 건 그겁니다. 의사국장을 불러서 아까 제가 그 국회법 해설서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국회가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옆에 의사국장이 앉아가지고 그 의사규칙대로 진행되는가를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의사국장을 불러다가 이 사보임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불상사 같은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결국은 이 문제 아까 무슨 뭐 추행 논란 이거 참 낯뜨거운 얘기잖아요. 이걸 잘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은 어떻든 국회의장님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국회법을 준수해 나가시면서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슬기롭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김영주 의원, 이 와중에 한번 또 짚어볼 만한 대목이 이 정치에도 항상 금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도라는 게 남을 좀 이렇게 베풀어 품어주는 그런 도량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한테 조금 섭섭했나 봐요, 원내대표한테. 그러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사석에서 했다고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말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자유한국당으로도 갈 수가 있고 민주당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을 갖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도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자유한국당이 자기 가치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가령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당 제1야당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2중대, 3중대, 4중대로 표현하는 부분. 혹은 그 자기가 가치를 가치하지 않는 어떤 김관현 대표에게 대해서는 그야말로 여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들이 갖고자 하는 어떤 자기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갉아먹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바른미래당 안에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각 법안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금태섭 법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가령 뭐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다 친여권이다. 이렇게 다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도 조금 자유한국당이 스스로가 고립되고 또 고립 속에서 아예 그냥 배수진을 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제가 조금 좀 보완해서 설명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나경원 의원이 요즘 굉장히 어려운 거는 이해합니다만 좀 말실수가 굉장히 잦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특히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대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저 얘기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뒤에 민주당도 갈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딱 잘라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마치 거는 민주당 가려고 그런 일 하는 것처럼 들리게. 마치 방송에서 앞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준영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 하는 걸 가지고 징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원내대표끼리는 항상 협상을 하는 당사자잖아요. 근데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마음 편하게 협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경원 대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오늘 문제는 김관영 원내대표한테 전화해서 솔직히 내가 말이 헛나갔다. 사람들을 선동하려다 보니까 헛나갔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런 부분은 좀 감정 싸움까지 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이런 강경투쟁의 선두에는 바로 황교안 대표가 서 있습니다. 마침 어제가 황교안 대표가 정치에 데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 정계에 데뷔해서 한번 발언한 내용들을 모아봤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로 기호 1번 황교안!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원팀 내년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 교체를 향해서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하겠습니다. 전부 다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장점을 찾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우리 자유한국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경제 폭망의 주범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야합하지 않고서는 자신도 없는 이런 정부가 이런 정당이 뭐하러 나오는 거냐 이 말이에요. 너무 칠까요 그래도? 앞으로의 일을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국민들의 뜻 잘 받드는 자유한국당도 화이팅! 화이팅! 택도만 소리. 난 CD를 본 기억 전혀 없어요. 어디서 CD를 봤다는 거예요? 그 위원장실에서 위원장실에서 나한테 CD를 보여줬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거 난 내 기억은 없어요. 그런 기억 없어요. 이 정권의 좌파 독재 끝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요즘 기자들이 황교안 대표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다. 센데 약간은 어색하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100일 잔치 하나 화끈하게 하네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께서는 어쨌든 100일 잔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자신의 메시지를 내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당 의원들의 말을 빌려보면 보던 것과는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다르다.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보는 거는 좀 차갑게 보이고 그다음에 전화도 잘 안 받을 것 같고 의견도 잘 안 듣고 자기 말을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정반대더라. 첫째, 전화를 너무 잘 받더라. 전화하면 무조건 다 받더라.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재임 중에 내가 기업인들한테 전화번호를 전부 다 알려주고 전화를 직접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기업인들 말씀이 전화 한 번도 안 받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전화를 아예 안 받으셨고 뭐 하여튼 그래서 또 무서워서 못 하셨고 이런데 황교안 대표는 어쨌든 소속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의 전화를 잘 받으면서 생각보다 귀를 많이 기울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당 장악을 생각보다 빨리 한 것 같다. 100일 만에.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했던 집회는 이틀 전에 공지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 실제로 당협은 많이 동원을 못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만 봐도 어쨌든 미래 권력으로서 굉장히 힘을 받은 모습이다. 그게 한국당 사람들의 한결같은 평가입니다. 예. 권역기관장께서는 황교안 대표 100일 행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일단 뭐 탄핵 부정,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조기 석방, 나아가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김 위원장 대변인 역할론 따라하기까지 하시면서 우경화 지적 속에서도 일단 친박 정치, 친박 중심의 정치로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그 덕분에 이제 보수권의 대선 주자로 이제 부상하기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원을 향한 확장성 확보에는 이제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는 기승전 좌파 독재 프레임으로 끝나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이제 이데올로기 공세 프레임으로 이번 총선 대선을 치르겠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까지 100일을 맞이한 황교안 호에는 제 눈에는 아직까지는 미래라는 키워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 최혁진 변호사는 황교안 대표를 운장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네네. 예.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저희 연수원 때 교수님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자적인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 뭐 책도 많이 쓰고 하셨던 분인데 근데 정치 신인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지난 100일 동안에 참 운이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요. 자유한국당에. 그다음에 이제 선거에서도 재보선에서도 기대보다 더 좋은 결과를 물론 이제 한석은 다 얻진 못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세를 만들어가는 힘인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실력보다는 뭐 우리들 하는 말로 이제 운이 아주 좋았던 분 같은데 이제는 본인의 실력을 갖다가 보여줄 그러한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장, 맹장, 덕장 이런 것에 빗대서 이제 운장이라고 쓰는 뭐 최고는 거죠? 운장이라고 하니까. 네.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 행보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보기와 달리 따뜻한 면이 있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다는 것은 이제 다른 데서 사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좀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련되지 못하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정치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황교안 당대표는 예전에 검사를 할 때부터 총리를 할 때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일관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그때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의 모습은 사실은 속의 것을 감추고 있었던 모습인지 아니면 그냥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썩 좋게 평가를 원래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이런 식의 오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모습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럽지 않았을까. 김영주 의원은 고장난 벽시계라고 쓰셨어요? 네,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황교안 올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얘기한 것이 제 말이 아니라는 황교안 대표가 노래 제목이죠. 학습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인으로서 기성 정치인 뺨칠 정도의 빠른 적응력을 보이고
또 우리가 방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생각한 것보다 이분이 굉장히 차갑지 않고 가끔 뭐 내가 이렇게 할 때 보면 굉장히 편안한 모습, 또 전화도 잘 받고 여러 가지 대인관계 리더십까지도 있어 보이는. 예. 그전에는 굉장히 닫혀 있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현재의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좋아하는 의원들을 결집시키는 방식으로 갔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100점 이상을 받는다 하지만 과연 다음 대선이라고 하는 목표로 갔을 때 국민의 요구에 맞닿을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그야말로 드라마 했었던 예. 그런 어떤 그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의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 그랬어요.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기존의 어떤 여야 모두의 정치인에 대한 식상함 있는데 저는 고장난 벽시계처럼 잘 돌아가고 있지만 헛바퀴 기어 안 들어가고 가속 페달 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강경투쟁 그 선봉에 서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100일을 한번 돌아봤고요. 바른미래당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됐던 게 바로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사괴위 위원을 사보임시킨 부분인데요. 결국 그동안 침묵하던 유승민 전 대표도 들고 나섰습니다.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 테니 사보임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봅니다. 당을 대표해서 나간 사개특위위원은 당의 입장을 의결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는 내 소신이 있어서 그렇게 반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나를 바꿔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원내대표가 사당 합의문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을 의원총회에서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추인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안이 추인이 된 만큼 그 합의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또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또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보임을 안 한다는 전제로 표결을 했다고 저쪽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맞나요? 네, 그쪽의 주장입니다. 네. 선거법을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는 이런 일이 20대 국회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막을 것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오신환 의원이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이런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분명히 의총에서 사보임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사과에 그리고 의장실에 분명히 공문으로 제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저를 사보임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임시회 기간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과연 어떤 의도로 이렇게 당을 분탕질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이제 얼마나 그 바른미래당 내분이 심각한지는 다 우리가 이제 들여다봤고 결국 유승민 전 대표가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물러나라 공격했네요. 물러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안과에다가 예. 사보임, 그러니까 그 오신환 의원을 최입의 의원으로 교체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유승민 의원, 뭐 유이동 의원, 뭐 지상욱 의원 이런 분이 가서 그거를 접수를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 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김관영 의원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발언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사실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왜 저렇게 무리하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그
여의도 정가나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는 뭔가 민주당이나 무슨 청와대에 세게 뭘 약속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지금 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당론이니까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분이 갖고 있는 이제까지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 정신은 정당의 당원보다도 헌법에 위에 있는 거고 그래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익과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당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법으로 그것도 편법적으로 사법시키는 것은 정말 위법한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한 가지 예측을 하면은요.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 임기는 한 달뿐이 안 남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저 행위 때문에 긴급 의총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까지 갈지 제가 의문스럽고 예. 손학규 대표님이 사실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안철수계 쪽 사람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크게 한 세 덩어리로 봐야 예. 되잖아요. 그 안철수계 쪽 사람들이 있고 바른정당계 쪽 사람들이 있고 또 원래 국민의당 쪽 분들이 계시고. 근데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 쪽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됐는데 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가지고는 소위 안 대표 쪽과 바른정당 쪽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패스트트랙을 반대를 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것을 대변하는 바른정당계의 지상욱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스스로 그러니까 나를 대신한다고 지명한 이태규 의원이 퇴진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긴급 의총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일 무슨 사개특위든 정개특위든 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바른정당 내부에서 지금 지도부를 계속 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거고 저는 오히려 지금 지도부가 동반 사퇴하고 그리고 비상대책위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최경철 의원은 어떤 전망입니까? 패스트트랙을 하기 전에 당내 교통정리부터 패스트트랙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뭐 거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역시 바른미래당은 안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또 비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뭐 늦게나마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당 민주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다시 한번 찾아낸 것 같고요.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갈등은 상당 부분 좀 갈 것 같고요. 하지만 예. 바른미래당에서 바른정당계가 먼저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비대위 체제로 가든 아니면 원내대표를 사임시키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든 어쨌든 바른미래당 당내부의 교통정리를 위한 노력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 결국에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서 처리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김영준 의원 말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도 뭐 최경철 의원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선 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대외적 합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못지않게 사실은 대내적 합의가 있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바른미래당 안에 대내적 합의할 수 있는 구조도 문화도 없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무처의 어떤 이론적인 어떤 시스템도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